감사합니다. 네. 야, 받아도 지겹지 않은 건 선물이랑 박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좀 또 다른 독특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21세기 미래사회에 적합한 전문 인재 양성.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전문가, 영어로 엑스퍼트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말이 돼버렸는데, 사실은요, 전문가가 그렇게 대접받은 시대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한 200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요, 학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성균관 무슨 과 다녀? 뭐 이런 거. 네. 혹은 너 함부르크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무슨 과야?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과라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중세를 지나 산업사회를 거치고 이제 20세기 정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이제 사람들이, 대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목격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신분에 묶여서 그냥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림받던 사람들이 이제 큰 돈 만지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지만 그 일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돈 넣는 사회, 그걸 보면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세부적으로 일을 나눠야 되겠구나. 학과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래서 학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 즈음에 같이 맞물려서 전문 인재 양성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전문가가 그래서 내 아이가 바라는, 내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혹은 내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그 직업을 보통 얘기하실 때 그게 다 전문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이는 뭐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보통 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인류는 갑자기 한 200년 전부터 전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이며, 그리고 기업은 그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지상 과제가 됐었죠. 근데 이렇게 산 세대가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아니 이미 초창기부터요, 이런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전문가가 뭘 못하고 오히려 전문가가 더 어리석어지는 순간들이 자꾸 경험이 되고 목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문가는요, 그 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어떤 걸 잘 못하냐면요, 중요한 변곡점이 왔을 때, 즉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중요한 변화가 시대적으로 왔을 때 그때 제일 바보처럼 처신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전문가들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만들었고, 산업혁명 때문에 인류사가 바뀌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이 인류사를 바꾼 물건인 증기기관을 쥐어주고, 자, 새로운 운송수단을 설계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더니 다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이없는 설계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전국의 초등학교 어디든 들어가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분 예전에 기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름저러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게 바로 헐 이거예요. 어이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하니? 라고 얘기하면 대뜸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아저씨 오래 못 살아요. 네. 요즘은 엄마가 미세먼지만 조금만 벌어도 마스크 채워주시던데 뭐 매연을 흡입하고 계시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처럼 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도 아닌데 모든 나라에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작당한 것도 아닌데, 회의한 것도 아닌데, 저 말도 안 되는 설계 때문에
수많은 기관사가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양성해놨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어이없는 설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 하시는 교수님들, 우리 심리학자들이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종류의 일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같이 연구를 해보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나기 바로 전날까지 이분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게 마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사를 바꿀 만한 물건을 만나고도 그 전까지 가장 익숙했던 마차랑 똑같이 설계를 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가는 그 분야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하다 보니 가장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못 벗어나서 새롭게 바꿔야 할 때 가장 안 바꾸는 사람이 돼서 오히려 스스로 적응력을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익숙함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밑줄 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익숙해져야 돼야 점수가 잘 나오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야?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게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익숙함은 그래서 각 수많은 해프닝들을 만들어냅니다. 1565년도에 세계 최초로 연필이 발명돼요. 연필은 인류사에 남을 만한 혁신적인 필기구죠. 우리는 드디어 16세기 1565년도에 지울 수 있는 필기구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우개가 200년 후에 발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필 발명해놓고도 무려 200년간 조심스럽게 썼어요. 틀리면 종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두 개가 만나는데 100년이 더 걸려요. 익숙하다는 거죠. 익숙하다라는 건 전문가가 가지는 당연한 소양이지만 그 익숙함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5년, 10년 걸려서 만들어지잖아요. 심지어는 20년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5초만 친해져도 사람은 두 번째 생각으로 가는 거리가 짧아지는데요. 뭘. 컨니라고 5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왜요? 그러면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입에서 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또 이 거짓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학생들은 컨닝 3번만 더 해보세요. 컨닝 잘하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이러고 나오죠. 조지 워싱턴 한 분 나오셨어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예. 아직도 링컨인 분이 계세요 지금. 네. 예.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걸로 끝내요. 개구리라고 5번 해봐라. 예. 직접 당해보셔야 남들도 속이기가 쉬워지시죠. 자, 개구리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뭘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개구리. 침청전에서 장독대 깨진 거 어떤 동물이 막았습니까? 침청전은 어떤 동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개그들이 많잖아요. 5초만 친하게 해도 사람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걸 판단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친숙하다라는 생각으로 단 5초 만에 생각이 가야 될 거리를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5초만 친해지고 익숙해져도 이런데 10년, 20년 익숙해지면 정말 생각이 멀리 못 가겠죠.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익숙하게 해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가지는 약점을 우리가 깨트리고 보완하면 그럼 정말 뛰어난 전문가가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AI가 어떤 사람을 대체하는가? 평범한 전문가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AI도 못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 의외로 엄청난 능력인 것 같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거창한 얘기지만 이 고민을 한 100년 전쯤에 먼저 한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칼 덩커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항상 이렇게 앞을 좀 많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심리학자들은 카일 덩커를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심리학하다가 미치면 약도 없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뭐 사람의 우울한 마음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목적의 심리학을 한 게 아니라 IQ 좋다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이 오히려 더 못 푸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내고 못 푸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던 참 성격 독특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짧은 생애를 살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짧은 생애를 살다간 그때 당시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21세기에 들어와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죠. 수많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수많은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이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참조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줬는데 이 칼 덩커의 문제는 묘미가 하나 있어요. 칼 덩커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학에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가든 어떤 시골에 있는 대학을 가든 각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의 비율은 각 문제당 동일해요. 제가 이 문제를 수십 개의 국내외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줘봤거든요.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도 물론 당연히 학생들한테 줘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단 10%예요. 단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손도 못 대고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완벽한 실어증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른바 칼 덩커의 종양 문제. 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위에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밖에서 안쪽으로만 쏴야 돼요. 몸 안에서는 못 쏩니다. 레이저가 그렇게 기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개복 수술이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그 복부를 열어서 물리적으로 열어서 하는 수술 불가능합니다. 뭐 내시경이나 초음파 이런 거 다 안 돼요. 오로지 최근에 개발된 이 레이저로 몸 밖에서 안쪽으로 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레이저를 대고 쏘면 얘가 위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들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망가져요. 그러면 종양 제거하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얘가 중간에 통과할 때 다른 신체 조직을 안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를 약하게 쏩니다. 그럼 이제 종양이 제거가 안 돼요. 참 진퇴양난이죠. 자, 그렇다면 이 레이저로 몸 밖에서 안쪽으로 쏴야 되는데, 그런데 레이저로 종양만 제거하고 얘가 중간에 통과하는 다른 신체 조직은 안 망가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90% 학생들이 모든 대학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돼요. 그럼 하나씩 들어갈 땐 다 약한 레이저죠. 그런데 종양에 도달해서는 6방향에서 들어가서 6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해요. 이 간단한 해결 방식이 있었는데 이런 솔루션 하나를 제가 공개하면 나머지 90%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막 진짜 막.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 10%를 뽑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입사원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친구들한테 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 대형 강연이나 아니면 큰 공연 앞서서 심지어는 회의도 그렇죠. 컨퍼런스에서 하는 장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음악도 좀 틀고 앞에 뭐 보여줄 때가 있죠, 짧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처럼 요즘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보면 중간중간에 게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임이에요, 여러분. 하면서 그러면 작은 병사들이 막 개미떼처럼 몰려다니면서 성 공격하는 그런 게임들 많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새로 나온 게임 광고라고 그냥 장내 정리하면서 좀 보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이 게임 잘 팔릴지 안 팔릴지 판단해달라 그래요. 약간 속임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쭉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토리가 3분짜리 짧은 동영상인데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군이 전 병력을 정문으로 돌진시켜서 이 요새를 함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향에서 소규모 병력을 동시에 진입시켜서 나중에 짠 하고 모여서 이 요새를 함락하는 스토리입니다. 두 얘기가 관련이 있죠. 자, 어쨌든 학생들은 자, 새로 나온 게임이네. 야, 그래픽 너무 이상하다. 저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이쁜데 뭐 이렇게 반응하면서 3분짜리 동영상을 별 생각 없이 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이걸 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일부러 강의 내용을 요즘 젊은 대학생들 이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미움받을 만한 내용을 강의를 해요. 막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한 10분 정도 하다가 저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를 이제 갑자기 학생들한테 줍니다. 자, 이러면요. 이젠 10%가 아니라 30%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가 여전히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70%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봤던 동영상이 힌트예요. 그럼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불과 20년 전에 깨달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죠. 지식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AI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단서를 전혀 엉뚱한 곳에서 가져오는 거죠.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런데 불과 10분 전에 결정적 단서를 줬는데요. 70% 학생들은 여전히 못 가져왔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의료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10분 전에 들었던 결정적 단서는 게임 동영상 내용이니까 분야가 다르니까 안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야에 최고로 익숙한 사람이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전에 아무리 결정적 단서를 다른 분야에서 줘도 안 가져다 쓸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가로 키워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전혀 엉뚱한 다른 분야의 단서를 가져올 수 있는 이 30%의 전문가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재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30%를 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만 제가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단서를 제가 발견하고 같이 발견했던 곳이 바로 이곳의 EBS 0.1%의 비밀 편이에요. 저 엄청난 친구들, 0.1% 안에 들어가는 저 엄청난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야심차게 살펴봤었죠. 그때 저희들 되게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잖아요. 일단 제목 자체가 안 보고는 못 버티는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IQ든 부모 학력이든 소득이든 성격이든 큰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전원 IQ 180이면 설명이 쉽죠.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요소들에서 차이들이 안 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아주 재미있는 차이점 하나를 이 제작진께서 저한테 가져왔고요. 저도 그걸 본 순간 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라고 하면서 제 무릎을 쳤죠. 왜?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박사과정 하던 6년 내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이요. 인지심리학자인 저에게 마찬가지로 인지심리학에 저보다 훨씬 더 선배였던 제 지도 교수님이 처음 해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야.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남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지식이야. 두 번째만 네 지식이야. 첫 번째는 뭔가요? 그건 네 자신에게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지혜야. 왜냐면요, 설명을 할 때요,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렵게 얘기를 해, 아무리 내가 힘들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나랑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요, 그 친구들한테 설명하면 내 설명이 다 막혀요. 당연히 막히죠. 전교 2등 하는 친구는요, 이 0.1%의 입장에서 보면
내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늘 설명을 다양한 아이들한테 한다는 걸 방송에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더 큰 관심이 생겨서 제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수준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아이들에게도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봤더니 전교 꼴찌하는 아이가 와서 친구가 와서 물어봐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아이들이 다반사였어요. 공부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직장에서 일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교 1등을 당연히 하는 저 0.1% 아이가요, 전교 2등 하는 친구한테는 설명할 때 설명이 막힐 수가 없습니다.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군, 이 얘기 안 해준 것도 턱하고 나오더랬죠. 그렇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심지어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질문을 이렇게 해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그 다음 말이 더 재밌더라고요. 3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어. 심지어는 제가 되게 친한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이후로 그 다음 해에 저도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왜 작을까 했는데 수학과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저를 쓱 쳐다보시더니 나 수학과 들어가기 전부터 작았다, 됐냐?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얘가 그날 저녁에 위키피디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어의 기원이라는 챕터를 열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수많은 수식의 기호가 결정되던 그 시기에 수학자들이 대부분 부업으로 시계수리를 하는 직업을 많이 가졌답니다. 그리고 또 천문학을 많이 공부했대요. 그래서 시계수리해야 되는 이 톱니바퀴에 돌아가는 모양과 천문학적인 별의 형상들이 수학 수식 기호를 표시하는데 대단히 많은 영향을 줬다는 문건들을 쭉 읽어보고 다음날 가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그 학교 수학 선생님 세 분이 옆에서 와, 대박 진짜였어? 그러고 듣고 있어. 이 아이는 10,000,000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전혀 다른 방식의 지혜를, 지식이 아닌 지혜를 자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친구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거였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은 변할 수 없어도 이타심, 협동성, 사회적인 교류에 관련된 것들은 얼마든지 부모님과 함께 키워갈 수가 있고 그게 있으면서 그 친구는 점점 더 성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가 전교에서 꼴찌하는 친구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아이였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왜 이타적인 사람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죠. 왜? 실제로 사실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 때문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질문에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원과 본질을 물어보는 이런 처음 받아보는 질문을 받아들고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과 공부에 대한 완전한 이유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른들의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수많은 기업에서요, 임원은 정말 그 회사에서 높은 위치가 시작되는 거죠.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들한테 강의를 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왜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분들인지 아시겠죠? 이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임원 되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전문가인 임원이요, 전문적인 능력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달콤한 유혹이 뭐냐면 이젠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내 옆에 두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 옆에 두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내가 생겨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두 번째 더 중요한 자리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는, 얘는 내 머릿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만 내 곁에 두신 분들은 절대로 나의 설명은 맡기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 받아본 질문 따위는 내 곁에 오지도 않으며, 그리고 내가 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활용해왔던 기술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처음부터 완전히 되돌아보게 만드는 기원과 본질을 되돌아보는 생각도 할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서 평범한 임원으로서 몇 년 후에 대부분 저를 다시 보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곳으로 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 아이가요. 내 아이보다 떨어지는 아이와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이에게 도움되는 아이들만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생각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도 내 아이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지식을 여러 가지 말로 다양한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을 가지게 되며 그리고 먼 곳에 있던 것을 끌어오는 15세기까지 가보는 그 먼 거리까지 가보는 아이디어를 그제서야 가져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이렇게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과정에서 스스로 나를 깨는,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지혜를 점점 더 가까이 내 주위에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